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대 사회를 나갈 차례인데요. 고대 사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중세사나 또는 근세사회, 또 근대 태동기 사회와 다르게 그 비중이 좀 작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포인트가 많지 않은데요. 예를 들면 삼국시대,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의 신분제, 신분구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회의 형벌제도, 마지막으로 사회 풍습에 대해서 이 세 가지 포인트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가 구석기에서 신석기, 청동기, 철기 사회 그리고 연맹국가를 거쳐서 고대 국가, 중앙집권 체제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신분제는 보다 체계화되고 구조화되기 마련이겠죠. 자, 일단 앞에 보시게 되면은 고대 삼국 사회의 일단 신분은 크게 세 개 계층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겁니다. 가장 상위 계층으로 왕족이 있을 거고요. 아이고 잠시만요. 상위 계층으로 왕족이 있고요. 그 다음은 과거에 부족장 세력들이 중앙으로 진출함으로써 이제 귀족화가 됐었죠. 그리고 중간 계층으로 이제 평민이 있습니다. 중세 사회라든가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 평민과 이 상위 양반 또는 귀족 사이에 중인 또는 중류 계층이 존재하는데 고대 사회는 그 계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족 그리고 귀족 이게 지배층이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평민 계층이 있고 노비 계층이 있습니다. 물론 통일신라 시대로 가면은 이 평민 계층 중에서 향부곡이 존재하게 되죠. 고려 시대부터 조선 초까지 존재했던 이 향소 부곡은 소는 고려 시대부터 등장하지만 이 특별 행정구역으로서 향과 부곡은 통일신라 때부터 존재합니다. 삼국시대는 존재하지 않고요. 자, 그리고 노비 계층이 있는데 이제 천민 계층이죠. 노비 같은 경우는 다양합니다. 이 신분이 그러니까 노비가 되게 된 그러니까 노비의 어떤 그 배경, 노비가 된 배경에 따라서 예를 들면 죄를 지은 형벌 노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빚을 갚지 못해서 빚을 갚는 노비가 된 채무 노비, 그리고 전쟁터에서 사로잡힌 어떤 포로 노비, 그러니까 피정복민으로 구성된 포로 노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신분이 구성되고 있죠. 이러한 신분은 대체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국가의 성립 과정에서 등장을 해서 점차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면서 점차 그 신분이 점차 구조화되고요. 이렇게 신분제가 어떤 체계화, 구조화를 이루게 되면은 대체로 그 사회의 율령이 반포됨으로써 이 율령 체제 하에서 신분제가 엄격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은 자, 고대 사회의 성격을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고대 사회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왕족과 귀족 그리고 평민, 천민, 자, 이렇게 세 개의 계급으로 구분지을 수가 있고요. 귀족 같은 경우는 그 사회의 전반적인 어떤 특권 세력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어떤 지배적인 독점적 권위를 지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농민의 경우에는 사회 대다수죠. 다수가 이제 농민인데 이들이 바로 수취의 대상, 조세, 공납, 역의 의무를 지니고 있고요. 노비의 경우에는 자유민이 아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보면은 노비 같은 경우는 국역의 의무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조세의 의무가 없고요. 군대를 가야 할 어떤 군역의 의무도 없죠. 하지만 이런 권리를 그러니까 의무가 없기 때문에 또 권리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자유민으로서의 권리가 없기 때문에 상속, 매매, 증여의 대상으로서 사람이긴 하지만 한마디로 물건 취급을 당하는 그런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대 사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친족 공동체 사회를 이루게 되는데요. 신석기 사회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던 게 이제 시족, 시족 단위의 사회, 그리고 어떤 부족으로서의 어떤 단위를 사회의 기본 단위가 구성이 됐었는데 이제 삼국 고대 중앙집권 사회로 오게 되면은 이런 친족 중심의 어떤 사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친족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부를 중심으로 그 부모와 그 자식, 3대 정도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족 있죠. 이러한 가족을 기존 어떤 시족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단위로서 시족 중심의 사회 단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는 어떤 신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는 개인의 개개인적인 어떤 능력, 어떤 실력 이거보다는 한 사람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문에 의해서
어떤 혈통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친족 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권한이 부여된다는 게 특징이죠. 예를 든다면 신라의 골품제 같은 경우가 그렇죠. 신라의 골품제 같은 경우에도 개인의 능력이나 실력보다는 그 사람의 이 어떤 골제나 어떤 두품이 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육두품의 경우에는 육관등인 아창까지밖에 진출할 수가 없었죠. 이런 정치, 사회, 어떤 제한, 정치적 진출의 제한, 어떤 사회에서의 어떤 집의 크기라든가 어떤 수레바퀴의 크기라든가 이런 일상적인 부분까지도 제한을 하는 것이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이렇게 친족 단위로 구성이 된다는 것, 친족 단위로 부여된다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의 어떤 구조화된 특징이, 특히 신분제와 관련 특징이 이런 율령의 정비 과정에서 보다 더 체계적으로 확립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고구려 사회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고구려의 경우에는 왕족이 계류부 고씨였죠. 그리고 왕비족은 소노부 또는 연노부라고 하죠. 그리고 왕비족이 전로부고 계류부 이전의 왕족이 소노부였죠. 자, 이러한 5개의 부족, 특히 5개의 이 부족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고구려의 고위 관직을 독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위는 세습되게 마련이죠. 또한 지방의 귀족이었던 어떤 족장이나 성주 같은 경우는 각 지역에서 자기만의 사병을 소유할 수가 있고 어떤 이러한 그 군권을 바탕으로 권력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다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런 걸 배웠었죠. 지방의 성주가, 고구려의 경우는 지방의 성주가 군권을 가지고 사병을 거느리고 군권을 장악하고 있지만 유사시에 또는 비상시에는 중앙에서 대모달이나 또는 말객이라는 군관이 파견됨으로써 그 군권을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지휘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방 세력의 사병을 동원할 때, 국가가 동원할 때, 그러니까 유사시가 되겠죠. 이때는 대모달이나 말객이라는 군관이 각 지방의 군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 이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고구려의 어떤 의복, 복장의 특장을 보면은 백라관이라고 하는 모자가 있는데요. 이 백라관이라는 건 고구려의 왕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앞에 건을 두르고 여기에 금태가 둘러져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또 하나의 이런 책 모양의 이런 두건 모양의 모자가 있는데, 뭐 옆에서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또 하나 이렇게 있고 앞쪽에 이렇게 금태가 둘러져 있는 이런 모자가 있는데요. 뭐 그림을 그린다면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어쨌든 이러한 백라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상에 보면은 고구려의 왕만이 쓸 수 있는 모자고요. 책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문무 관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모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조우관입니다. 조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모자의 양 옆에 이런 깃털이 새 깃털이 이렇게 양 옆으로 이렇게 꽂아서 쓰는 모자의 형태인데요. 이것을 조우, 말 그대로 새 깃털이죠. 새 깃털인 조우를 꽂았다 그래서 조우관인데, 이것이 지금 그 우즈베키스탄, 과거에 사마르칸트라고 하는 국가가 있었는데, 그 지역에 남아있는 그 아프라시압 궁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아프라시압 궁전 벽화에 보면은 이 고구려의 사신이 그려져 있는데, 그 고구려의 사신임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양 귀 양 옆에 꽂아져 있는 이 새 깃털 모양의 조우관을 통해서 고구려가 이 당시 이 서역 지역까지 가서 외교나 또는 무역의 교역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모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백성들과 관련된 사회의 어떤 제도를 보게 되면 일단 진대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진대법은 우리나라의 춘대 추납의 효시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춘대 추납의 효시다. 자, 이것이 고국천왕 때 을파소라는 재상의 건의에 의해서 처음 시작이 됐고요. 봄에 백성들이 굶주릴 시기에, 그러니까 보릿고개에 해당되는 이 봄철에 곡식을 구워줬다가 가을철에 다시 걷어들이는 그러한 제도고, 이것이 고려시대에 가면은 고려 초 태조 때 흑창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요. 그 다음에 성종 때 가면 의창에서 이걸 담당을 했었죠. 조선시대에 가면 이게 환곡이죠. 환곡. 이러한 우리나라의 어떤 빈민구제 제도가 고구려의 진대법이 바로 그 효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에 보면은 이런
전사법이라고 하는 토지 제도가 있는데요. 전사법은 간단히 말하면 집단 경작 체제입니다. 예. 이것은 그 단양 적성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단양 적성비는 신라 진흥왕 때 세워진 비석이죠. 하지만 그 내용에 나와 있는 이 단양 적성비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전사법이라는 것은 신라의 토지 제도라고 하기보다는 한강 하류, 남한강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이 고구려 사람들 또는 고구려 군인들이 그 지역에서 경작을 할 때 어떤 집단적인 경작을 보여주는 어떤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라의 민정문서, 통일신라의 민정문서에 보면은 마전이라는 토지가 있어요. 그죠? 삼배를 재배하기 위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경작했던 마전이라는 토지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면에서 비슷하겠습니까? 당연히 공동 경작 체제라는 측면에서 좀 유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천민인데요. 예, 천민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벌노비, 예, 그 다음에 빚을 갚지 못한 채무노비, 그리고 피정복민으로 구성된 어떤 포로노비가 있을 수 있는데 당연히 삼국시대에 전쟁이 많은 시기에는 이런 피정복노비, 그러니까 포로노비가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통일신라로 가게 되면서 점차 전쟁이 줄게 되면은 이런 포로노비는 감소하고 대체로 몰락한 농민들에 의한 이런 채무노비가 주류를 이룬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노비들은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이고요. 이건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모두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자유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어떤 의무를 뭐 조세라든가 이런 군역의 의무가 없었고 따라서 이들은 그에 따른 권리 또한 누릴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고구려의 이제 형법을 보면은 대체로 고대 국가의 북쪽 지방에 있었던 국가들, 예를 들면 이 고구려라든가 기존의 부여라든가 이런 국가들은 대체로 남쪽 지역보다는 형벌이 좀 엄격합니다. 예, 이게 이제 성격이라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대체로 이제 고구려가 있던 지역 같은 경우는 산악 지역이 많죠. 그러니까 평야가 좁습니다. 따라 생산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들은 물자 면에서, 그러니까 경제적인 면에서 한마디로 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귀족들의 경우에는 약탈 경제를 통해서 많은 어떤 물자를 확보할 수 있겠지만 일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겠죠. 따라서요 북쪽 지방으로 갈수록 남쪽보다는 북방 지역으로 갈수록 이런 형벌이 좀 엄격하다는 것이 고대 사회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구려의 형법을 보면 반역자는 화형에 처한 후에 다시 목을 베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부터 조선시대까지 가장 중대 범죄입니다. 따라서 대체로 반역을 저지른 자는 이제 사형에 처하게 되는데 고구려의 경우에는 화형을 처한 후에 그 시신에 대해서 다시 목을 베는 아주 엄격한 이러한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은 노비로 삼고요. 또한 전쟁이 많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패주자에 대해서도 사형에라는 형벌에 처해졌고요. 고구려의 가장 이제 형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그러니까 절도의 경우에 12배로 배상한다는 게 특징이죠. 이건 부여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것을 백제와 비교해 보면 백제의 경우에는 남의 물건을 훔치면 2배로 배상을 합니다. 다만 2배로 배상을 하고 귀양을 보내죠. 따라서 12배로 배상하는 것보다 2배로 배상하는 것이 조금 형벌이 좀 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더해서 백제는 귀양을 보낸다는 것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러한 형벌이 하나가 부과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형벌의 강도는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고대 사회에서는 농경과 관련해서 이런 소나 이런 말이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소와 말을 죽인 자는 노비로 삼는 이러한 형벌도 존재합니다. 고대 사회는 노동력을 매우 중시 여기고요. 그 노동력 못지않게 이런 소와 말은 축력, 가축을 이용한 어떤 농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동력보다 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와 말을 사람 못지않게 매우 중하게 여겼음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구려의 사회의 어떤 특징이 뭐냐, 성격이 뭐냐, 사회 풍습이 뭐냐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게 상무적인 기풍이 매우 강하다. 무예를 숭상하는 이러한 사회적인 기풍이 강하다. 이게 이제 고구려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구려는 산악지형이다 보니까 주변 국가에 대한 약탈 경제가 매우 발달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런 무예를 숭상하는 이런 풍습이 매우 강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구려의 지방군으로 우리가 교육제도이자 지방군으로 이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장수왕이 설치했던 경당입니다. 그죠? 경당은 일반 평민도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고 거기에서 무예 교육을 또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상무적 사회의 어떤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수왕 때 설치된 경당이요. 자, 그 다음 혼인. 고대 사회의 결혼 풍습은 옥저의 민면제도 마찬가지였지만 고구려의 형사 취수제라든가 대릴사회제 또한 이런 노동력 중시라고 하는 사회적 환경, 사회적인 어떤 배경을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형이 죽었을 때 그 동생이 그 형수와 함께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 형수와 그 조카, 그 다음 그 재산이 다른 집으로 이제 분산이 되는, 재가함으로써 분산이 될 수 있는 걸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형사취수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서옥제라고 불리는 이런 대릴사위제가 있는데 말 그대로 서옥, 사위의 집을 결혼을 했을 때, 이제 처갓집에 사위가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집을 한 칸 마련해 주는데 그걸 서옥이라 부르죠. 이것은 15세기, 그러니까 조선 초까지 남귀 여가혼이라는 혼인제도의 어떤 원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남자가 장가간다, 여자가 시집간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조선 초인 15세기까지는 대체로 남자가 여자 집에 장가드는 경우가 좀 일반적으로 많았습니다. 그걸 남귀 여가혼이라고 하고요. 16세기 성리학적인 어떤 신분 질서가 확립되면서부터 성리학적 질서가 확립되게 되면 친영 제도라고 해서 여자가 남자 집에 이제 시집가서 사는 뭐 그러한 제도가 이제 발달하게 되는데 이 서옥제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초에 남귀 여가혼의 어떤 원형적인 어떤 신분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모두 고대 사회의 노동력을 중시하는 풍습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자, 다음 백제의 사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제의 신분구조에서 일단 왕족은 부여씨입니다. 그리고 8개의 대표적인 팔성귀족이 있죠. 이런 팔성귀족 같은 경우에는 백제 초기인 한성유역과 그 다음에 웅진시대 이후, 그러니까 웅진과 사비시대 이후가 좀 다른데요. 이 한성시대의 이 팔성귀족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가문은 왕비를 배출했던 해씨 가문이나 또는 진씨 가문, 진씨 가문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계로왕 때 백제가 한성유역을 고구려한테 빼앗기고 웅진으로 천도를 했는데 그때가 문주왕이죠. 근데 이러한 문주왕은 결국 이 해씨 가문, 해구라는 자한테 좌평 해구한테 이제 살해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웅진 시대로 가게 되면은 이런 해씨, 진씨와 다르게 이제 왕족과 결탁한 새로운 가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연씨라든가 사씨라든가 백씨 가문들이 있는데 이제 이러한 가문들이 이제 웅진 시대 이후에 새로운 백제의 대표적 귀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팔성귀족이 백제의 가장 대표적인 귀족 계층이고요. 이들은 당연히 고위관직을 이제 독점을 합니다. 또한 백제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한강유역을 일찍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지역과 일찍부터 교류가 있었죠. 따라서 중국의 선진 문물이 좀 일찍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백제의 귀족층 사이에서는 이 중국의 귀족 문화, 뭐 바둑이라든가 이러한 문화가 매우 발달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백제의 문화의 특징을 얘기할 때 좀 세련됐다, 귀족적이고 세련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백제 문화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백성들의 특징은 아까 살펴보던 고구려와 거의 동일하고요. 천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백제의 천민 중에 특히 기록에 따르면 이 사비 시대에 왕궁에 소속된 이런 천인 공장, 수공업자죠. 기술자입니다. 이러한 공장이 존재했다는 것이 이제 삼국사회 중 백제만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백제의 기록이긴 하지만 같은 동시대에 고구려와 신라에서도 이러한 풍습이 있었을 걸로는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기술자를 관청에 소속시키고 필요한 물품을 만드는 것은
고려 사회나 조선 사회도 사실 존재합니다. 예, 고려 사회에서의 관영 수공업이라든가 예, 조선 시대에도 관영 수공업이 조선 전개에 발달했는데 대부분 기술자를 예, 관청에 소속시킴으로써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는 제도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선 후기가 되면 이런 관청에 공장을 등록시키는 그런 제도, 예를 들어서 그 기술자들의 명당인 공장안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공장안은 조선 후기 예, 정조 임금 때 가면 예, 폐지가 돼서 대체로 수공업자들이 자유신분을 가지고 필요한 물건을 생산하고 그에 따른 세금만 납부하는 그러한 수공업자들이 조선 후기에 가면 이제 등장합니다. 예, 그런 수공업자를 조선 후기에는 납포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백제 형법을 보면은 예,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형벌이 좀 엄하다라고 하는데 뭐 고구려보다는 좀 형벌이 약하죠. 하지만 고대 사회는 중세 사회나 이 근세 사회보다 훨씬 더 형벌이 좀 엄격한 편입니다. 살인자, 반역자, 예, 폐주자는 사형에 처합니다. 뭐 살인자를 사형에 처한다는 것은 고조선 사회부터 나타난 특징이죠. 예, 눈에는 는, 이에는 이라고 하는 어떤 고대 사회의 엄격한 보복주의의 어떤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살인자, 반역자, 폐주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을 예, 노비로 삼는다. 아까 고구려의 경우에도 반역자의 경우에는 예, 그 가족을 노비로 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도둑질한 자는 2배로 배상을 하는데 귀양을 보낸다는 것이 이제 고구려와 좀 차이점이었죠. 예, 고구려는 그냥 12배로 배상하고 끝납니다. 자, 여기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이 이제 관리의 뇌물수수와 횡령. 그러니까 이런 공직자에 대한 아주 엄격한 형벌이 존재해서 이런 뇌물과 어떤 이런 부정부패, 이런 횡령에 대해서는 3배를 배상하고 또 종신, 죽을 때까지 금고형에 처했다는 것이 또 백제 형벌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제의 사회 풍속은 중국 문화를 일찍 수용했기 때문에 예, 세련된 어떤 귀족 문화를 갖고 있다. 예. 뭐 고구려와 유사한 씩씩한 기풍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것은 거의 유사하니까 예, 특징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백제의 특징이라고 예,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신라 사회의 특징을 보시면 예, 신라는 박씨, 석씨, 김씨가 예, 돌아가면서 왕을 하다가 내무왕 때부터 김씨가 왕위를 독점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왕비족은 박씨였죠. 박씨. 그런데 이제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무열왕 이후부터 이 왕비족은 예, 김춘추의 여동생이 왕이 되면서 이 김씨가 예, 왕비족을 예, 교체가 됐고요. 박씨에서 교체가 됐고 또 박씨성을 가진 사람 중에 왕이 된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신라 말기에 그 견훤한테 죽임을 당했던 경애왕. 예, 이 경애왕은 예, 박씨 출신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신라는 왕족은 내무왕 이후부터 김씨, 예, 그리고 박씨가 왕비족이었는데 무열왕 때부터 김씨가 왕비족이 됐고요. 그리고 신라 중대와 하대를 나누는 특징 중에 하나가 내무왕계 직계 후손이 왕이 되는 게 중대, 예, 무열왕계 직계 후손이 왕이 되는 게 중대고요. 내무왕 계열이 다시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바로 하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화백회의라고 하는 이제 귀족회의가 존재하는데 이건 저번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이것은 신라의 오래된 육부족 연맹 체제에서 비롯된 하나의 풍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배계층의 특징을 보시면 중앙 집권화의 과정에서 형성된 관등제와 골품제에 의해 서열화된다라고 했는데 이 신라의 골품제와 관등제는 예, 공복제도와 함께 서로 연동하고 있죠. 신라는 1관등부터 이제 17관등까지 있고요. 그리고 골품에 따라서 뭐 진골은 예, 1관등에서 17관등을 모두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육두품 같은 경우는 6관등까지 그다음 오두품은 10관등까지 예, 사두품 같은 경우는 12관등까지 할 수 있다는 건 저번 시간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예, 이따가 공복제도와 함께 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라의 골품제도의 특징을 보면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친족 단위의 어떤 계급에 따라서 권한이 부여되고 이거에 따라서 정치 그리고 사회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까지도 모두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골품제를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품제도는 중앙집권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지방 족장 세력이 왕 중심의 국가적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일종의 서열화된 것이죠. 예. 그 성격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보다는 친족 단위로 부여가 됐고요. 그 자세한 내용을 일단 보시게 되면은 원래 신라의 경우에는 골품제가 골제와 두품제 이렇게 두 개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진평왕 이후에 성골과 진골로 이렇게 나눠지게 됐죠. 예, 성골과 진골로. 예, 성골의 경우에는 보통 부와 모계열, 부계와 모계가 모두 왕족인 경우에 보통 우리 성골이라고 하고요. 진골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부계와 모계 중에 어느 한쪽만, 예, 어머니와 아버지 중에 어느 한쪽만 예, 왕족인 경우 우리가 보통 진골이라고 하죠. 성골이 쭉 왕위를 계승하다가 예, 태종 무열왕, 그러니까 김춘추 때부터 예, 진골 계열이 예, 왕위를 계승하게 됐습니다. 또 두품의 경우에는 6두품부터 1두품까지 원래 존재를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1두품이나 2두품 또는 3두품 경우에는 소멸해버립니다. 그래서 두품은 6두품, 5두품, 4두품 예, 요 세 개의 두품만 남게 되고요. 6두품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관등인 아찬, 예, 5관등은 예, 10관등까지, 4관등은 12관등까지 예,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성골과 진골이 처음부터 나눠진 건 아닌데 예, 진평왕 이후에 성골과 진골이 나눠졌고요. 그리고 진골의 경우에는 태종 무열왕 때부터 처음으로 예, 왕위를 계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무열왕 계열은 신라 중대의 왕위를 계승한 어떤 가문인데 신라 하대에 가서 그 김주원의 아들이었던 김헌창이라든가 또 김헌창의 아들인 김범문이라든가 이 딸은 무열왕계에 반란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무열왕계는 신라 하대에서 예, 6두품으로 예, 강등되기도 합니다. 진골에서 6두품으로. 또 6두품의 경우에는 등란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얻기 어렵다는 거죠. 한마디로 위로는 예, 성골도 있고 진골도 있지만 6두품이 되는 것도 대단히 어렵다. 한마디로 과거의 부족장, 족장 세력들에게만 주어진 거기 때문에 6두품이 되는 거 참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진골에 비해서 6두품들은 그 능력이나 실력에 비해서 진출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제한이 한계가 존재했기 때문에 당연히 좀 불만이 좀 많았을 겁니다. 그죠? 이들의 경우에는 신라 중대와 신라 하대의 성격이 좀 다르죠. 예, 이것도 저번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신라 중대에는 집사부에 예, 실황직에 보통 예, 근무를 하면서 실황직의 어떤 직무를 맡으면서 왕권 강화에 기여하는 예, 왕의 조언자 역할을 했었고요. 신라 하대에는 오히려 반신라적인 어떤 성향을 띠게 된다. 이게 예, 6두품들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들은 정치적 진출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종교와 학문 분야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많다. 예를 들면 종교인 중에는 원효, 예, 불교의 철학적 체계를 한 단계 높인, 예, 불교 이의 예, 철학적 체계를 한 단계 높인 원효 대사가 바로 6두품 출신이고요. 그리고 강수, 예, 통일신라 초기의 문장가였죠. 강수라든가 예, 원효의 아들 설총, 예, 최치원, 이러한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인 신라의 어떤 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 6두품 출신입니다. 자, 5두품, 4두품, 예, 마찬가지로 족장 출신이고요. 3, 2, 1두품은 예, 결국 일반 백성과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예, 소멸하게 됐습니다. 자, 골품제도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예, 골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골부터 4두품은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예, 관등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신라의 경우는 각 부의 장관, 예, 장관이 되려면 이 5관등 대아찬부터 가능합니다. 그런데 6두품의 경우는 6관등 아찬직에 머물기 때문에 사실상
육두품 이하는 진고를 제한 육두품 이하는 각 부서의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아마 육두품들에게는 가장 큰 불만일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공복제도와의 연관성. 관리의 복색은 관등에 따라 구분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 여기 보시면 진골의 경우에는 당연히 신라의 1관등부터 17관등 조위까지 모두 할 수 있으니까 황색, 청색, 비색, 자색의 관복을 모두 입을 수 있는 반면에 육두품의 경우에는 아찬지까지밖에 갈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자색, 복색을 입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오두품의 경우에는 자색과 비색의 관복을 입을 수가 없고요. 사두품의 경우에는 자색, 비색, 청색의 관복을 입을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신라의 관등제와 골품제 그리고 복색제가 서로 연동된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라에는 중위제라는 게 있는데요. 육두품이나 오두품이나 사두품은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관등의 제한이 있으니까 그 불만이 많았고 따라서 신라 사회에서는 그들의 불만을 그들의 불만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중위제라는 걸 마련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육두품이 진출할 수 있는 아찬의 경우에는 4개의 계급으로 나눠서 사중 아찬까지 만들게 되죠. 따라서 그 안에서 나름대로 6관등에서 5관등인 대하찬이 될 수는 없지만 6관등 내에서 4단계로 승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는 거죠. 오두품의 경우에는 10관등인 대남하에서 9단계까지 이렇게 중위를 설치함으로써 그 내에서 10관등 내에서 9단계까지 등급을 세분화시킴으로써 그들의 불만을 좀 완화시키려고 했는데 그것을 중위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위제 도입의 어떤 취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신라에는 이원적 관등제가 있습니다. 중앙관리에게는 경위제, 그 다음에 지방관에게는 외위제가 있는데 특히 문무왕 이후 통일신라 이후에 이 외위제가 소멸됐기 때문에 신라의 삼국시대의 신라의 경우는 이원적 관등제였지만 통일신라로 가게 되면은 일원적 관등제로 전환됐다는 것을 또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라 사회의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화백회의와 화랑도인데요. 일단 이 두 개의 제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아주 전통이 오래된, 그러니까 신라가 사루국 시절부터, 그러니까 연맹국가 시절부터 존재해 왔던 아주 오래된 시족 사회부터 내려온 시족 사회의 어떤 유풍이다, 흘러온 풍습이다, 또는 유제다, 흘러온 제도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합니다. 화백회의와 화랑도의 공통점. 신라의 전통적인 시족사회부터 내려온 유풍 또는 유제다. 자, 화백회의는 남동이라고 하는 신라의 육촌 어떤 부족회에서 비롯이 됐는데 이런 남당이라는 칭호는 백제가 정삼이라는 칭호를 쓰기 전에 사용했던 칭호와 같습니다. 호칭과 같죠. 백제든 신라든 남당이었는데 백제는 정삼, 신라는 화백회의로 이렇게 각각 명칭이 변경이 된 거죠. 그 구성을 보면은 약 20여 명 정도의 진골 이상의 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 화백인데 바로 그 회의를 주관하는 의장이 상대등이라고 불리죠. 이 상대등 제도는 법흥왕 때 처음 마련이 됐습니다. 그죠? 법흥왕 때 병부가 설치됨과 동시에 군권을 왕이 장악하게 됐고요. 군권을 법흥왕 때 왕이 장악한 반면에 그 신라 귀족의 우두머리인 이런 상대등 제도가 마련이 됐습니다. 이것이 고구려의 제가회의나 백제의 정삼회의와 좀 다른 점은 신라의 화백회의는 바로 만장일치제로 의결을 본다는 거죠. 한마디로 20여 명의 귀족들이 모여서 국가의 중대사를 심의 의결하는데 한 명의 귀족이라도 이것을 반대한다면 그 안건은 이제 부결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만장일치 제도를 갖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화백이라는 것이 신라 사회의 어떤 분열보다는 신라 사회의 조화와 어떤 계층 간의 통합, 귀족 간의 어떤 통합을 보다 강조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화백이 정사함이나 제가회와는 좀 다른 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왕권과 귀족 사이의 어떤 갈등 완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좀 이따 하겠지만 화랑 같은 경우는 계급 간의 갈등을 좀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랑에는 뭐 진골, 육두품, 오두품, 평민까지 뭐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들이 한 군데서 어울려서 교육받고 어떤 무해를 연마하면서 자연스럽게 계층 간의 갈등이 완화되듯이 화백회의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신라 초기에는 이 화백회의에 왕이 의장으로서 참여를 합니다. 따라서 귀족과 왕 사이의 어떤 갈등을 완화하는 그런 역할을 이 화백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고위 귀족들만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특권을 유지하는 어떤 기능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왕권이 강화됐던 신라 중대에는 이런 화백의 기능이 약화됐었고요. 왕권이 약화됐던 이제 신라 하대에는, 왕권이 강했던 중대에는 이런 화백의 기능이 약화됐다면 왕권이 약했던 신라 하대에는 또 화백의 기능이 강화되죠.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화백의 기능이 강하다는 것은 바로 귀족 세력이 강화된다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왕권이 약화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자, 화랑도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아주 오래된 청소년 교육단체로서, 청소년 교육제도로서 시족사회부터 내려온 어떤 유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원래는 원화라고 불렸죠. 원화. 한마디로 여성으로 구성된 어떤 집단이었는데 여성들의 어떤 시기와 어떤 질투 때문에 이런 제도가 사라졌고요. 진흥왕 때 가서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진흥왕 때 가서 국가적인 제도로 개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조직이 좀 더 확대되고 어떤 군사적 기능이 좀 더 강화된 것이 이제 진흥왕 때 가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화랑을 진흥왕 때 국가적 제도로서 조직이 개편됐다, 확대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진흥왕 때부터 삼국 통일을 위한 어떤 군사적 기반으로서 화랑의 기능이 좀 더 강화됐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화랑들이 지켜야 될 계율, 바로 세속 5계라고 하는데요. 이 세속 5계는 승려였던 원광법사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특히 원광의 경우에는 우리가 진평왕 때 고구려의 어떤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진평왕 때 수나라, 중국 수나라에게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 글을 우리가 걸사표라고 하고요. 바로 그 걸사표를 작성했던 인물도 원광입니다. 원광이 제시한 세속 5계에 보면은 사군이 충, 사친이 효, 교우이 신, 충, 효, 신, 바로 어떤 유교적 덕목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살생 육택, 당연히 생명을 중시하는 어떤 불교의 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임전무태는 전쟁터에 나가서 물러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당시 삼국전쟁이 한참 치열하게 전쟁했던 시기 그 사회를 반영하는 계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 봤을 때 우리가 당시 사회를 반영하는 계율, 불교, 유교, 그리고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함께 명산 대천을 찾아다니면서 함께 공부하고 이런 산속에서 수련하고 연마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도교적인 풍습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세속오계라고 하는 것은 당시 화랑들만의 계율이 아니라 당시 신라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사회 규범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화랑의 구성을 보면 여러 개 이제 각 문호들이 있어요. 이렇게 각 문호들이 있고요. 이 각 문호마다 그 책임자 한 명씩 있는데 그 책임자가 바로 화랑입니다. 바로 진골 출신만이 이 화랑이 될 수가 있고요. 이 화랑의 대표, 화랑의 우두머리를 바로 국선 또는 풍월주라고 칭하죠. 특히 이 국선과 풍월주는 미륵신앙과 관련이 있다는 걸 좀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국선, 화랑의 우두머리인 이 국선과 풍월주는 바로 미륵의 현신, 미륵의 현신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미륵신앙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 문호를 담당하는 화령 한 명과
수많은 낭도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낭도의 경우는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거의 천여 명에 이를 정도로 그 규모가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낭도는 육두품부터 평민까지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이 화랑의 역할을 보시면 교육과 어떤 군사적인 어떤 다양한 종합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흥왕 이후에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삼국 통일에 가장 기여도가 큰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양한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계급 간의 갈등을 완화하는 이러한 역할까지 화랑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랑과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이제 임신서기석이 있죠. 말 그대로 풀이하면 임신연애 두 명의 화랑이 그러니까 약속이죠. 서약을 하고 그것을 기록한 비석입니다. 대체로 진흥왕 또는 진평왕 때 제작된 걸로 우리가 추정이 되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은 친구였던 두 화랑이 맹세를 합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이들은 시, 상서, 예기, 전 등 이렇게 유교 경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연마를 해서 아주 나라의 훌륭한 어떤 인물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죠. 따라서 임신서기석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화랑들이 주로 공부했던 내용들이 어떤 것이냐, 바로 유교 경전과 관련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이러한 걸 통해서 신라의 어떤 학문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 있음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남북국 사회입니다. 바로 통일신라와 발해죠. 통일신라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성골이 소멸하면서 진골이 왕이 됐습니다. 자, 무열왕 이후 처음으로 왕이 됐었죠. 아까 설명 다 했으니까 중요한 부분을 좀 체크만 하겠습니다. 신라 중대에는 이렇게 전제 왕권, 왕의 권한이 강화됨으로써 특히 이때는 집사부의 권한이 특히 강해졌죠. 상대 등보다는 집사부의 장관인 시중의 기능이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그죠? 한마디로 집사부의 시중이 행정부의 모든 일을 좀 관장하고 총괄하는 어떤 총리, 수상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때 육두품은 이 집사부의 시랑이라는 직을 맡으면서 주로 왕의 조언자, 정치적 조언자 역할을 했었고요. 자연스럽게 신문왕 때는 노급이 폐지되면서 귀족 세력이 약화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해공왕이 피살되고 선덕왕이 즉위를 했던 이 하대가 시작되면서 무열왕계가 아니라 다시 내물왕계에 의해서 왕위가 독점이 됐습니다. 내물왕계. 이때는 왕위 다툼을 통해서 왕권이 약화됐었고요. 또 노급이 부활함으로써, 물론 노급이 부활한 건 하대가 아니라 신라 중대, 바로 경덕왕 때 이미 노급은 부활했습니다. 그렇죠? 노급이 부활한다는 건 그만큼 노급 폐지에 따른 진골 귀족들의 반발이 심했고, 또 노급이 부활함으로써 다시 귀족 세력이 강화되고 있었음을 이제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육두품 세력의 어떤 변화를 보면 신라 중대에는 이렇게 왕권 강화의 조언자 역할, 하대에는 반신라적인 어떤 성향을 띠게 되면서 호족들과 결탁을 했고요. 그들 육두품들이 연구했던 어떤 유교 정치를 바탕으로 이 호족과 결탁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인 중세 사회를 여는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신라 하대의 호족과 결탁함으로써 새로운 사회를 지향했던 육두품을 보면 왕건과 결탁했던 최언위라는 육두품 학자가 있었고요. 그다음 견원과 결탁했던 최승우라는 육두품도 있었습니다. 물론 가장 대표적인 건 최치원이죠. 최치원은 당에 유학하고 와서 진성여왕 때 신라의 어떤 모순을 개혁하고자
개혁안 어떤 10여 조를 제출했지만 진성이 형한테 이제 거절당하고 그 뒤부터 이제 은둔 생활을 주로 했어요. 그죠? 최치원이 가장 대표적이긴 하지만 최치원은 어떤 개혁에 실패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회개혁, 정치개혁의 어떤 전면에서 물러섰지만 이렇게 최언위나 최승우처럼 또 다른 육두품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회를 여는데 앞장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신라 하대에는 이제 새로운 세력은 이제 호족이 등장하게 됩니다. 호족. 호족은 대부분 촌주 출신이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촌주. 스스로 자신을 성주 또는 장군이라고 칭했던 이 지방 세력이었던 촌주들. 이 촌주들은 중앙이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자 그 지역의 재정권을 장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금을 걷어서 자신의 토지를 넓혀 나간다거나 사병을 육성함으로써 지방 세력으로서 크게 성장을 했었죠. 특히 이들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선종이나 풍수지리와 같은 새로운 사상을 수용하게 됩니다. 특히 선종 같은 경우는 정신 수양을 강조하는 어떤 불교의 한 세력으로서 기존의 왕실과 귀족과 결탁되어 있던 교종에 반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지방을 장악하고 있는 호족들의 후원을 받아서 지방에서 크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신라 하대에는 크게 9개 파가 가장 대표적인 선종파로 이제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그를 선종구산, 선종구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또 육두품 세력과 이제 호족이 결탁된다는 건 앞서 얘기를 했었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호족들의 등장이 갖는 역사적인 의의는 고려 말의 신진사대부와 한번 비교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신라 말의 신라 하대의 호족, 고려 말의 신진사대부. 둘 다 공통점은 지방 세력이죠. 호족은 촌주 출신이고 신진사대부는 대부분 향리의 자제들입니다. 그죠? 지방의 중소 지주들이고요. 또 이들은 각각 새로운 사회를 개창하는 세력이죠. 호족 같은 경우는 고려, 중세, 신진사대부는 이제 중세를 마무리 짓고 근세, 바로 조선을 개창한 그런 세력입니다. 또 호족과 신진사대의 또 다른 공통점은 바로 새로운 사회를 개창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사상을 수용한다는 거죠. 호족들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선종, 풍수지리, 그리고 육두품들과 결탁하면서 유교 정치 이념을 또 활용했고요. 신진사대부는 바로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이념을 바탕으로 조선을 건국했다는 것이 이제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대 사회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발해 사회의 특징입니다. 발해 지배층은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대부분 고구려인입니다. 그죠? 고구려인. 대조영이 세운 국가니까 왕족은 대시고요. 그리고 고구려의 유민, 그중 고구려의 지배층들이 발해의 지배층으로 그대로 계승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귀족은 고씨, 바로 고구려의 왕족이었죠. 하지만 피지배층은 대다수가 말갈인입니다. 말갈인. 따라서 이런 말갈인들은 가장 말단 행정구역인 이런 촌락의 어떤 책임자였긴 했지만 말갈인 중에서도 그 실력이나 능력이 출중한 자는 고위 관료로 승진하는 경우도 존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보시면은 소수의 고구려인이 지배층을 구성하고요. 다수는 이런 말갈인들이 피지배층을 구성한다. 이게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 사회 조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먼저 정치 조직을 보면 당의 정치 조직을 수용했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어떤 문화의 바탕을 두고 있고 말갈의 전통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당의 문화 또한 수용을 했었죠. 특히 당의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게 된 건 세 번째 왕이었던 문왕 이후였죠. 문왕이 당나라와 국교를 수립함으로써 발해 국왕이라는 칭호를 받게 됐고요. 이때부터 당의 정치, 특히 삼성육부를 당나라가 받아들였습니다.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말갈과 고구려의 전통 문화. 따라서 정치는 당의 영향,
사회와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말괄과 고구려, 특히 고구려 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발해 사회의 어떤 이중적인 사회 조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대 사회에 대해서 간단히 중요한 부분만 체크를 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삼국 사회는 고대 중앙집권 국가 체제로 가게 되면서 점차 체계적인 신분제가 마련이 됐고, 이러한 신분제가 마련되는 과정에서 관등제라든가 신라 같은 경우는 골품제라든가 이런 것이 마련됐는데, 이러한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어떤 친족 단위로 부여가 됐다는 것이고요. 특히 신라의 골품제가 어떤 관등제와 그 다음에 공복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특징들, 고구려는 진취적이고 어떤 패기가 넘쳤다. 백제의 경우에는 세련되고 귀족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 신라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사회가 어떤 소박한 어떤 품성을 갖고 있지만 어떤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를 또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의 문화는 좀 어떤 조화로운 어떤 것을 좀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남북 시대로 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중대와 하대의 특징을 이제 나누는 거였죠.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니까 반드시 한 번 더 체크하셔야 됩니다. 발해 사회에 대해서는 뭐 크게 우리가 디테일하게 뭐 볼 필요는 없죠. 크게 봤을 때, 발해는 크게 봤을 때 고구려 문화를 기반으로 한다. 다만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문왕 이후에 어떤 삼성육부와 같은 제도를 당으로부터 수용했다. 뭐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고대 문화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